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괴테가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3000년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뭐 우리나라 역사는 좀 더 기니까 반만년의 역사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괴테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 공부했다면 반만년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네,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실들만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판단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참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판단을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즉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괴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왜요? 역사 속 사람들이 이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시행착오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괴테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과목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했죠.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살짝 듣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역사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 한번 과거의 여러 사람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지 말이죠.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 나라의 성장, 어떤 호기심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결혼.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애환이 있을 것이고 안 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을 것이고. 로망과 애환. 네. 자, 어쨌건 결혼.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기 사람들도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기심을 뭉쳐서 우리 과거 사람들한테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에 그 고조선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이제 이 고조선과 닮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나라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런 여러 나라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 사회의 발전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의 발전입니다. 사회의 발전. 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발전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린 잘 알고 있죠? 구석기 시대. 어떤 사회였죠? 그렇죠. 바로 무리 사회였습니다. 그죠? 예, 무리 사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니까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네요. 어떤 사회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시족 사회. 조금 더 나아가면 부족사회. 그죠? 시족사회, 조금 더 나아가면 부족사회. 자, 청동기 시대에는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국가가 등장한단 말이죠.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군장 국가. 네, 군장 국가가 등장합니다. 군장 국가 다음에는요, 이제 아까 제가 그 호기심에 설명드렸죠. 바로 연맹 왕국. 연맹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맹왕국 다음에는요. 연맹왕국 다음에는 고대 국가가 등장할 거예요. 고대 국가가 등장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무리사회, 무리지어 다니는 요 사람들, 그러다가 혈연에 의해서 시족들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군장 국가 단계 된 거죠. 그 군장과 군장이 결합을 해서 연맹 왕국이 된 거죠. 연맹 왕국에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였던 국가의 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틀, 왕을 중심으로 있는 국가의 틀, 그 국가에 딱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뭔가 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뭔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뭔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무리사회는요, 구석기 시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에 해당할 것이고, 시족사회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할 것이고, 군장국가는 청동기 국가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은요, 뭐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계속 철기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군장국가 단계는 어떤 형태냐면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군장국가는요. 이렇게 덩어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덩어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의 덩어리. 자,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군장, 군장 A, 네, 군장 A가 다스리는 지역, 그 다음에 군장 B가 다스리는 지역, 군장 C가 다스리는 지역, 군장 D가 다스리는 지역.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의 군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 군장국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연맹왕국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주어져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왕이에요, 왕.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연맹왕국과 군장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또 도식화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또 그려볼게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둘, 그 다음이 셋, 그 다음이 넷, 그 다음이 다섯. 자,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왕이요.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왕. 네, 왕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왕이 등장을 하고요. 각각의 군장들이에요. 예, 군장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장 A인데 연맹 왕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그 부여의 그 사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여의 사출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여의 사출도, 부여의 사출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부여의 사출도를 보시면요. 이 군장의 이름이 뭐냐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군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맹 왕국에서는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왕이 존재해서 느슨하게 딴딴딴 점선입니다. 실선이 아니라 점선. 다 이유가 있어요. 고대 국가에서는 이 실선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뀔 겁니다. 딴딴딴. 자,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져 가지고 느슨하게나마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연맹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이 점선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왕은 말이죠. 각각의 군장들에게 간섭하거나 압박하거나 행정적으로 어떤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즉 간섭할 수 없어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곧 뭐냐면 자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치가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그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다만 언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냐면 외교적인 행위라든지 또는 군사적으로 싸워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외에는 왕이 어떤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즉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네, 왕권은 약합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 왕은요, 여러분들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각각의 군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왕은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요게 연맹왕국의 차이예요. 그러나 군장국가 단계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나마 묶어두고 왕이 존재해서 하나의 나라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연맹왕국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빰빰빰. 네,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는요. 군장국가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 제가 여기 썼잖아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네, 한번 잘라보고요. 그 다음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번엔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 이 군장국가 단계에 해당하는 나라, 이제 철기 시대에 이제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오늘 배울 거예요.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이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옥저, 동해. 그 다음이 삼한소국. 삼한소국. 네, 이러한 나라들이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연맹왕국 단계로 성장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느슨하게나마 국가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네, 좀 더 큰 규모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형태의 연맹왕국.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요. 자, 먼저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 제가 지금 부여 사초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고구려,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삼한소국. 각각의 소국들은요, 분명히 군장국가 단계지만 이 삼한소국을 아우르면서 실질적 통치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목지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한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목지국도 연맹왕국으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 또 들어본다면 가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야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가야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 가야와 함께 같이 역사를 이렇게 같이 걸어갔던 그런 나라들은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대 국가 단계로 와요. 이 고대 국가로 왔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요? 네, 고구려 같은 나라가 이제 연맹왕국 단계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그 다음이 삼국시대 알죠? 백제, 그죠? 그 다음에 신라, 네, 이러한 나라들이 이 고대 국가까지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의 발전을 일단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 더 시스템이 탁 갖춰져 있는, 예, 그런 조직, 그러한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고조선 뒤에 나오는 나라들, 옥저, 동해, 삼한소국, 부여, 고구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군장국가와 연맹왕국 단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도를 하나 딱 그려놨습니다. 이 여러 나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각각의 나라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각각의 나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거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부여 갑니다. 부여 가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갑니다. 고구려 가고요. 그 다음에 옥저 갑니다. 옥저 가고요. 예,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동해 가고요. 옥저는 이제 함경도 쪽, 동해는 강원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한이 있습니다. 삼한. 자, 삼한이 뭐가 있냐면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적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마한이 있고요. 네, 마한은 54개국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개국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경상도 쪽, 예, 진안이 있고요. 진안은 12개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변한. 변한도 12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삼한이다. 삼한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삼한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삼한들 중에서 여러 소국들, 이게 뭐 54개, 12개, 1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 소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이 마한 소국 중에 하나였던 바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목지국. 이 목지국의 위세가 대단하야 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한 일대를 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목지국의 왕을 중심으로 봐서 연맹 왕국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설도 있고요. 각각의 소국은 그 자체로는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목지국.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마한에서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울타리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다음에 삼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각각 나라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각각 나라의 특징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정치는 어떻고, 각 나라들의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그다음에 사회는 어떻고, 사회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의 정치적 특징입니다. 자, 부여의 정책 특징은 제가 이미 이 사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네, 정치적으로 본다면 5부족 연맹체예요. 5부족 연맹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조직으로서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러한 사출도가 있다. 라는 거. 특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마가, 우가, 말, 소, 뭐 돼지, 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목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탁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특징으로 한다면 예, 반은 농사를 짓고요. 또 반은 또 목축업. 네. 요 목축업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사출도의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통해서도 이 목축업을 굉장히 중시 여겼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5부족 연맹체의 이 정치적인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여는요. 그래서 고구려와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부여에서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그죠? 또 이 고구려에서 또 내려온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군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백제를 세운 또 온조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여는요. 특히 이제 또 부여는 또 옥저 쪽 또 이 부여족 사람들이 또 세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 여러 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어떻게 보면 뿌리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컸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지금 부여가 이 당시엔 더군다나 제가 이 농사 짓는다 그랬는데요. 굉장히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풍부했던 산물이 풍부했던 먹고 살기 참 좋았던 그런 나라가 이 부여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조건이 참 좋은 환경이 참 좋은 나라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부여는 참 괜찮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참 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가 있었죠.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 근데 결국 이 부여는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모습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역사는 여러분들 사람을 닮고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록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게임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인생은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역사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건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특징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 내용들인데 사회적인 특징을 공부할 때 여러분 먼저 제천 행사가 뭐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 있잖아요. 그 제천 행사가 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부여의 제천 행사에는요. 부영고 네, 부영고 영고가 있습니다. 영고. 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여러분들 이게 독특한 게 다른 나라의 제천 행사 이제 공부 이제 하실 텐데 다른 나라는 다 10월 달에 지내요. 그런데 이 영고는 12월 달에 지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유목민의 특성이 아니겠느냐, 유목적 특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아니냐. 반면에 다른 나라에도 10월 달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농경민의 어떤 특징이 좀 더 강하다면 이 부여의 영고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영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 봤으면 다음엔 결혼 풍습. 오늘 아까 제가 호기심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설명드렸잖아요. 뭐 여러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제. 형사 취수제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 형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찌된 일이죠?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제 아내로? 허허. 지금은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왜 그래? 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물어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형이 죽으면요. 그 아내가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가면 원래 남자 집에 있는 재산이 축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 취수제라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 독특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뭐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이 투기하는 여자 있잖아요. 예? 질투하는 여자. 죽음이야. 예. 남편이 좀 바람을 피웠어. 어디서 잔소리야? 어디서 질투야? 어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큰일 나죠 지금.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투기, 질투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주 엄벌에 처했습니다. 죽여요. 죽인 다음에 장리도 안 치르고요.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올려놓고요. 썩혀요. 예. 그러면서 욕보이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보다 투기한 여자를 더욱더 엄하게 벌했던 남자들의 천국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이상한 것 같고 어쨌건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또 그게 당연한 질서라고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걸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쯤은. 네, 이러한 어떤 그 제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일책 12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 일책 12법은 뭐냐면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럼 12배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100원을 훔쳤어. 그러면 12,000원을 갚는 거예요. 아니지. 12배니까. 죄송해요.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100원 훔치면 1,2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일책 12법. 네, 이런 제도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장.
네,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 순장은 뭐예요? 왕이 죽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순장도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묻는 거냐, 또는 죽여서 묻는 거냐, 또는 죽고 나면 그때 다시 합장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파보니까 지배층이 무덤을 파보니까 그 주위에 시종을 들었던 사람들의 시신들이 그 주위에 같이 껴묻거리식으로 있었더라. 아, 이 시기엔 그래서 순장이 있었구나. 그 순장을 어떻게 행했는지는 조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여에는요, 우제전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제전복은 뭐냐면 소 있죠, 소. 예, 소의 그 굽 있잖아요. 그 굽을 갖고 점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굽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 이렇게 벌어지면 이건 전쟁에서 패할 징조야. 그런데 굽이 벌어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징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굽이 안 벌려진 것 같고 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데 어쨌건 이런 우제전복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부여. 부여의 여러 생활 모습들이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가지고 부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전개될까요? 자, 먼저 정치. 고구려. 제가 얘기했지만 부여의 영향을 고구려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비슷해요. 부여랑요. 자, 일단 부여도요. 고구려도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고요. 같아요. 네. 오부족 연맹체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출도, 부여의 사출도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가가 있죠. 가. 근데 가 앞에다가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가가 있습니다. 다만 가축의 이름을 붙이진 않고요. 그냥 가. 그 여러 가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는 이야기죠. 이런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는요. 이게요. 부유랑 다르게요. 여기는 굉장히 산악지대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약탈경제. 약탈경제. 약탈경제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구려의 도읍지를 보면요. 고구려의 도읍지가 졸본, 국내성, 네, 그 다음이 평양 이렇게 가잖아요. 이 도읍지 변천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기본적으로 더 넓은 평야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졸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산악지대가 굉장히 험한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평야지대에 있는 국내성으로, 좀 더 나아가서 평양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고구려의 도읍지 변천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곧 배우실 거예요. 자, 어쨌건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렇게 약탈 경제의 어떤 형태, 요 약탈의 그 주요 대상 국가가 어디였냐면 옥저 같은 경우 아주 시달림을 많이 받았죠. 네. 특히 이제 소금. 이 당시 이 소금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소금을 공급받기 위해서 옥저를 많이 괴롭혔던 맨날 털러 갔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사회를 한번 볼게요. 사회. 사회 일단 제가 항상 제천행사부터 먼저 보자라고 설명드렸죠. 고구려는요 군사동맹 싸우러 나가자. 동맹. 네, 이 동맹을 제천행사로 시행을 했고요. 이건 10월달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다 10월달이에요. 이제 제천행사 나오는 거 보면요. 동맹은 10월달 제천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여와
고구려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고구려의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옥제라는 겁니다. 서옥제. 자, 이 서옥제가 뭐냐면요. 일종의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 대리사위제를 떠올리세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성격은 많이 비슷해요.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의 딸과 함께 같이 잠을 자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한 3번 정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자기 집의 그 뒷마당에다가 서옥, 서옥,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서옥, 작은 집 해서 소옥, 작을 소자, 소옥 해서 이게 나와서 서옥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위 있잖아요. 사위의 집 해서 서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서옥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아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면 이제 아이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크면 다시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대리사위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크면 이제 다시 남자 집으로 오는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서옥제. 그래서 여러분들 장가 가다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가가 뭐예요? 장인어른 장모할 때 그 장자거든. 그 장인 장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서옥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옥제가 이 고구려의 또 결혼 풍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책 12법이 있어요. 요건 지금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이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고구려는 부여랑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살펴봤습니다. 됐죠?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잖아요. 연맹체. 그러니까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연맹왕국이 아닌 여기 지금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던 나라들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옥저, 동해, 사만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옥저입니다. 옥저는요, 정치. 자,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요. 읍군, 삼로와 같은 군장이 존재합니다.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만의 군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지, 읍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신지, 읍차는 사만의 군장 이름이고 옥저와 동해의 군장 이름은 읍군과 삼로예요. 이거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읍자가 들어가니까 읍군이야, 읍차야. 읍차는 사만의 군장 이름이고 읍군은 옥저와 동해의 군장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읍군, 삼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이미 이건 설명드렸어요. 해산물이 풍부해. 여기 지금 해안가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그죠?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안가. 참 뭐 많은 특산물들이 많이 나는 뭐가 많겠어요? 소금도 많겠고 해산물도 많겠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해가지고 고구려에 공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 옥저의 제천 행사 기록이 없어요. 저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옥저가 제천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나라 다 했는데 옥저라고 안 했겠어요? 했어요. 옥저도 했어요. 다만 기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옥저는요. 일단 기록이 없으니까 통과. 제천에는 통과. 결혼 풍습 볼게요. 옥저의 결혼 풍습은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또 이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고구려의 서옥제와는 조금 달라요. 고구려의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옛날엔 노동력이 굉장히 중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 딸이 갑자기 남자 집으로 이제 시집을 와버려. 그러면 그 집의 노동력이 푹 꺼지는 거예요. 푹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크면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민며느리제는 거꾸로예요. 아예 아주 어린 며느리야. 민며느리 아주 어린 며느리야. 그 며느리를 아예 어렸을 때요. 남자 집에서요.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을 남자 집에서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가 크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서옥제와 그 다음에 이 옥저의 민며느리제는요.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왜 이런 제도를 했느냐? 그건 바로 이 시기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시 여겨졌기 때문에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렸을 때 그 딸을 키워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민며느리제 있고요. 그 다음에 골장제라는 게 있어요. 골장제. 이 골장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뼈를 추스려요. 그 뼈를 같이 모으는 거예요. 예, 같이 모으는 이런 그 골장제, 이런 그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옥저는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옥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동예입니다. 동예. 동예는 할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자, 동예는요. 자, 먼저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건 옥저랑. 왕이 없고요. 왕이 없고요. 그러니까 읍군, 삼로가 군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이 지역에 특산물이 많이 있어요. 그 특산물이 뭔지를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단궁이라고 있습니다. 단궁. 단궁이 뭐냐면 짧은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활. 짧은 활. 단궁. 그 다음에 과하마. 과하마는 뭐냐면 과실과자. 사과나무 아래 하자. 밑을 지나다닐 수 있는 말. 사과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럼 그 크지 않은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니까 어떤 말? 조그만 말 있잖아요. 조랑말 같은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과하마. 그 다음이 반어피. 바다사자. 이 동해바다에요. 옛날에 바다사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 바다사자의 그 가죽 있죠?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특산물로 생산했던 나라가 바로 이 동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자, 이 제천행사, 동해의 제천행사 있어요. 동해의 제천행사는 뭐가 있냐면 동해의 무천. 예, 동해의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에는 동맹,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결혼 풍습 보면요. 여기는 족외혼이 있어요. 족외혼. 예, 다른 시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신석기 설명하면서 시족과 시족 간의 결합이 조계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족사회를 형성했다라는 설명 드렸잖아요. 그 조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계원 말고요. 또 하나의 시족사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화라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특히 동해의 책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책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부족 있잖아요. 그 부족이 혹시 다른 부족의 일원이 다른 부족을 침범해서
침범했을 시에 그에 대해서 변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 조계원과 책화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조계원과 책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시족 사회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시족 사회의 전통. 시족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시족 사회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동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터도요. 독특한 집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자형, 그 다음에 철자형, 네, 요런 형태의 집터, 요런 형태의 집터들이 또 동해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옥조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옥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지금 동해였고요. 여기가 옥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 자, 사만은요. 정치적인 특징이 좀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치 한번 가볼게요. 자, 정치적으로는요. 여기도 역시 왕이 없어요. 예, 사만 소국은요. 왕이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군장이 신지, 견지, 읍차, 불예, 뭐 신지, 견지, 읍차, 불예라는 군장들이 있는데 신지와 읍차, 요 군장 이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읍군, 읍차 차이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옥조하고 동해는 읍군, 삼로 같은 군장 이름인데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읍차라고 하는 그 군장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지와 읍차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군장의 역할인데 여기에 말이죠, 천군이라고 있어요. 천군. 이 천군은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냐면 이 천군은 소도, 소도를 관할합니다. 소도. 이 소도, 천군이 다스리고 있는 이 소도, 이 천군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이 소도에 혹시 도둑이 들어갔어. 그러면 신지읍차가 보낸 이 군인들이 말이죠. 이 도둑을 잡으러 이 소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군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당시에 천군의 그 파워가 엄청 센 거네요.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줄어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 이 사만의 정치 형태를 보니까 군장과 제사장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재정 분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정치의 어떤 그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사실은 이 재정 분리, 이 소도와는 소도의 어떤 성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거. 예전에 배운 거. 고조선 떠올려 보세요. 바로 단군 왕검 있죠. 이 단군 왕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단군이 제사장이고 왕검이 군장의 어떤 역할을 한다. 정치 지배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군 왕검은 재정 일치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소도는 지금 재정 분리란 말이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의 힘이 약화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재정 일치 사회 속에서는 제사장이 곧 군장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제사장이 있는 곳은 다 소도야. 근데 이 시점에 오면요.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소도 안에서만 제사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재정 일치 사회 속에서는 제사장이 곧 군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가 있는 지역은 모두 다 그 제사장의 어떤 그 파워가 미치는 어떤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 오면 제사장의 파워는 더 줄어든 거예요. 소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팍 줄어든 거죠.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은 힘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따뜻한 남쪽 나라. 뭐가 잘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 벼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벼농사.
벼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는 두레라든지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저수지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인 저수지가 있다면 제천의 의림지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의 수산제라든지 방파제, 저수지 이런 어떤 용어들이 되겠죠. 이런 저수지들이 이 시기부터 벌써 발달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사회. 자, 항상 사회에서는 여러분 제천행사 보시라고 그랬죠. 사만의 제천행사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수린날과 계절제가 있어요. 수린날과 계절제. 자, 요 수린날은 몇 월 달이냐면 요 수린날은 5월이에요. 5월. 이거는 5월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오와 연결이 되고요. 계절제는 뭐 늘 얘기했지만 10월입니다. 10월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석과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사만의 가장 큰 특징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특징들을 지금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보신 겁니다. 됐죠? 요게 지금 사만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만 중에서 여러분들 이 변환 있잖아요.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철 있죠, 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 지역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일본 규슈 이렇게 수출하는 모습들. 여기 이제 철. 그 당시에는 이 화폐의 기능도 했던 덩이쇠.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선생님, 변환이 지금 이 지역에다가 철을 수출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텅 비어 있네요? 텅 비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왜 텅 비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낙랑군이 있잖아요. 낙랑군이라든지 또는 대방군, 즉 무엇의 흔적, 즉 한사군의 자취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다. 고조선을 한나라가 멸망시키고 한사군, 낙랑, 진번, 임둔, 현도와 같은 한사군을 설치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낙랑군이 여기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비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에 철을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실 때 여러 나라의 성장을 볼 때 여러분 교재도 있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비어 있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예요. 그 땅에 사람이 당연히 살고 있겠고 그 지역이 바로 옛날 고조선의 영토였으니까. 고조선이 물러나고 고조선이 무너지고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그런 흔적. 자, 하지만 이 한사군 말이죠,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 이 여러 나라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한사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종국에는 한사군은 완전히 축출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 이 여러 나라들, 연맹왕국 또는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이면서 병합, 이합, 집산을 벌이게 되시죠. 그러면서 최종적 승리자,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좀 작게나마 가야, 이러한 나라들로 결론 내려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는 이 고구려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